법률 칼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자, 헌재 헌법재판소, 그리고 판사들, 그리고 선관위, 이런 조직들이 사실상 헌법과 법률 위에 서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보면 정권의 교체도 그들이 결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재명의 이 재판부의 지금 판결은 굉장히 늦춰주고, 윤통의 탄핵 심판은 굉장히 빨리 하면서 결국 그 시차를 조절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해주고 있다. 그리고 선관위는 여러 비리와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헌재가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해서는 안 된다고 어제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관위는 누가 감사하냐? 국회에서 할 수 있대요. 국회가 한 편인데 선관위를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감사원이 848건에 이르는 선관위 채용 비리 등을 공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소불위에 있는 기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세 기관이 다 헌법재판소, 법원, 그리고 선관위, 이 세 기관이 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기관을 갖다가 지키는 와치독, 그러니까 이 세 기관을 지켜보는 와치독,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기관은 어떤 외부의 압력에서도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 세 기관이 공정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판사들과 지금 헌재에서 정치 편향성이 두드러지게 지난 한 40여 년간 자리를 잡아왔고요. 작용화됐어요. 큰 뿌리가요. 그리고 선관위에도 지금 야권과의 결탁에 의해서 선관위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독립적 기관이면 척 하면서 이 좌측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 이 세 기관이 합작을 하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주고 있어요. 완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조기 대선을 해봤자 이 세 기관의 합작에 의해서 결국 조기 대선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이재명 그냥 손들어주는 요식적인 절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이 있어도 이번에 보면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해놓지 못한 공간들이 있잖아요. 의사결정 정족수라든지, 더 나아가서 40여 개 정치 성향이 뚜렷한데 임명하는 여부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면서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다른 행태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게 이번에 굉장히 드러났습니다.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정상적인 선진국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빈 공간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법을 갖다가 자연법과 관습법을 존중하는 나라에서는 판례가 법이 되고, 또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이 법이 되는 거예요. 일일이 적어 놓지 않아도요. 그런데 한국은 성문법으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 공간이 많을 때 그 빈 공간의 해석은 누가 하느냐? 헌재나 사법부가 해요. 자, 한국의 선거 결과에서 하나도 대법원에서 입종된 게 없다. 부정선거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법원 자체에 대한 일단 불신이 심화된 상황에서 그 말도 믿기가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이 있더라도 특정 정치 세력과 헌재, 그리고 사법부, 판사들, 그리고 선관위가 결탁되어 있다면 이때는 헌법과 법률이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자, 판사들은 이재명 재판에서 2심, 1심까지 2년 7개월, 8개월 걸리고, 헌재는 180일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도 안 걸려서 대통령을 끝내려고 하고. 자, 이렇다면 이게 맞는 이야기냐는 겁니다. 그냥 그때 다른데 우리 마음에 드는 놈 쪽으로 기울어서 손들어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헌법과 법률이 있어봤자 휴지 조각에 불과하고 주관적이면서 편파적인 헌재 재판관과 판사들의 손에 의해서 이 나라가 좌지우지 된다. 그래서 국민이 선거를 해서 5천만 명이 선거를 해서 당선된 대통령,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력이에요. 민주주의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가는 게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대의민주주의는 편의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면 최고의 권력이 그야말로 헌법 법률 위에 앉아있는
헌재 재판관, 판사들에 의해서, 선관위에 의해서 농락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맞느냐? 그러면 선거를 뭐 때문에 하느냐? 그냥 선거하지 말고 판사들과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을 그냥 지명을 하라. 선관위하고 포함해서요. 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 헌법이 무의미한 종이 쪼가리가 되는 이유, 19세기 남미 신생국들은 헌법을 만들어 놓고도, 당시 이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걸 보고 헌법을 만들어 놓고도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그러니까 정치가 어떠한 경우에도 일상적인 상식, 헌법재판관과 판사들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어떤 죄인을 심판할 때, 이재명을 심판하고 윤석열을 심판할 때 똑같은 기간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재명 2심에서 4개월을 끌었잖아요. 배문부제로. 그 다음에 우길 게 아니라 마흔역이 가진 편향성은 실제 법적으로 그 편향성을 가지고 임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두드러진 대한민국의 기본적 헌법 질서에 어긋나도록 행동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내던지고 그냥 법의 자구를 악용해서 이렇게 이제 밀고 간다.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다. 그런데 또 헌법재판소의 법에 보면요. 헌법재판관들은 법 정치적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된대요. 그러면 편향적이었던 사람이 또 판사 경력에서도 편향성을 보였던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법에 있는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는데 위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특정한 정치적 편향을 가진 사람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사람을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세기 초에 남미에서는 건국 과정에서 남미가 이제 스페인하고 전쟁을 해서 식민지 종주국 이제 해방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해방은 했지만은 법 체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헌법 체계를 뺏기는 게 유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 독립의 영웅인 볼리바르, 지금 볼리비아가 그 사람 이름 딴 겁니까? 지금 남미 북쪽에는 그 사람이 다 해방시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포함한 70명이 런던에 머물면서 당시 제일 앞서 있었던 영국의 헌정 질서를 배우고 귀국해 헌법을 제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남미 헌법은 지금 봐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 만들어졌는데 국민 주권, 권력 분점 등의 요소가 다 잘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돌아가는 것은 그 헌법과 다르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에서는 툭 하면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렇게 독재가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810년부터 독립한 지 20년 동안 베네수엘라 헌법은 6번, 멕시코는 20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멕시코는 20세기에도 170번 넘게 헌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 해방의 주역 볼리바르는 우리는 헌법은 무의미한 텍스트다. 이렇게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가 헌법을 가지고 그의 무용지물이 된 것은 헌법 조항에 뭘 넣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어떻게 상식과 절제를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대전에 패전하고 다소 진보적인 자들이 모여서 만든 바이마르 헌법, 바이마르 공화국의 토대가 된 바이마르 헌법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고 선진적인 훌륭한 헌법이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이마르 헌법이 있지만은 독일은 내부에서는 정파들 간의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또 정치적인 각종 공작 선동이 난무하면서 결국은요 독일이 히틀러의 치하로 떨어지게 됐어요. 자, 그건 뭔 말인가 하면 헌법이 아무리 훌륭해도 독일 같은 당시 선진국에서도 정치적인 대립과 투쟁에서 헌법이 무의미해져 버리고 결국 싸우는데 능숙한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더라. 자, 이게 이제 한국에 원용을 해보면 한국의 헌법과 법률이 있어도 이 헌법재판관을 갖다가 자기 편을 넣고 그리고 사법부의 성향을 좌쪽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법원에서 누워서 침대 축구를 잘하는 이재명이
결국은 다소 고지식한 윤석열을 이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야말로 온갖 형태의 지저분한 싸움에 능숙한 잡놈이 그야말로 고지식한 검사 출신을 완전히 눌러버렸다.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탄핵 사태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헌정 질서 운운하는 야당, 그리고 뭐 쿠데타의 수괴다, 내란의 우르머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공허한 이야기겠습니까? 이재명에게 모든 법률이 상식적으로 제대로 적용되고 또 이재명에 대한 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다면 이재명이 오늘날 저 자리에 앉아서 내란 우르머리라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내란 세력의 동조자니 잔불이 남아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수는요, 솔직히 말하면 싸움에 취약해요. 싸우는 방법도 잘 모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싸움의 술수에서도 뒤떨어져요. 그런데 좌파들은 20대부터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정치 투쟁이죠. 그런데 굉장히 능해요. 그러면 헌법이나 법률이 있지만은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고 헌법 법률을 갖다가 집행하는 기관이 한쪽 편향성을 지속적으로 띠고 그쪽에서 계속 헌법재판관 또 판사들 그리고 또 선관위 이런 데다가 조직적인 의식화를 몇십 년 해온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있으나 만화가 되고 잔기술과 서로 간의 물밑에 연결된 카르텔에 의해서 나라가 이꼬라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솔직히 19세기 남미 수준의 지금 민주주의, 즉 겉으로만 민주주의지 한마디로 민주주의가 아니라 왜곡된 소수의 과도 지배 체제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친북 좌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법부 좌파 카르텔 그리고 좌파 선관위 이들에 의해서 한국의 헌법과 법률이 무력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뿐이지 실제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작동을 멈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국민들이 심각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된다. 우리가 사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촛불 들고 나서고 탄핵에 찬성하는 저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그런 능력도 상실한 좀비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파에 있는 사람들도 무슨 뭐 맨날 중국인 99군이 떠들고요. 트럼프 떠들면서 생각한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 제대로 자기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보니까 이게 마치 민주주의처럼 권력 찬탈을 위한 좌우투쟁처럼 보이는데 본질은 뭐냐? 이미 헌법과 법률 체계가 좌파들에 의해서 무력화됐고 그 핵심에는 헌법재판관, 판사, 선관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싸우려면요 분명하게 현재의 문제를 인식한 채 싸워야 됩니다.